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무슨 그렇죠. 집값 안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애매한 단어들을 빼고 얘기하죠. 집값이 하락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 뭐 보합입니다. 강보합합니다. 약보합입니다. 저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12월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는 더 빠르게 감소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96건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영끌한 분들은요. 절대 산 가격에서 크게 낮춰 팔 수가 없어요. 인생을 끝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하가 돼도 시장이 변화가 없네. 지난 며칠 사이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정치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좀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올 한 해 부동산이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일단 상반기 8, 9월을 기점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상반기에는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2023년도에 집값이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올해 연초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좀 컸는데 그런 상반기를 좀 지나다가 이제 4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는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지역은 그동안의 최고점을 또 넘어가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상승했던 이유가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실까요? 집값이 하락하다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때문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이죠. 그쵸. 대출이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집값이 오르냐면 무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오르고 그게 팔리니까 또 갈아타기가 맞아요. 대출이 시장에 일종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오른 영향이 컸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서 분당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 걸 보면 사실은 올해 집값을 그렇게 변동시킨 원인은 정책이 핵심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토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자화자찬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자기들의 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들의 얘기와 시장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아니 조 기자님, 저희 선수 왜 이러시냐?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무슨 그렇죠. 집값 안정이에요. 대출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 주는데 LTV를 70% 완화해주고 무주택자한테 80%를 완화해주는 게 어떻게 집값 안정 정책입니까? 안정이란 말을 사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출 규제를 하니까 사실 집값이 조정받고 있고 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석을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동안 오른 게 주택 규제의 완화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다시 정상화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완화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화의 기준도 누군가는 이제 전고점으로 가야지 정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특정 시점을 꼽진 않더라도 이 가격은 과도하다. 이게 좀 내려와야 정상화가 된다. 라고 보는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전망할 때 중립적인 단어를 회피해야 됩니다. 쓰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화라는 단어도 가치 중립 애매한 단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애매한 단어들을 빼고 얘기하죠. 집값이 하락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 보합입니다. 강보합합니다. 약보합입니다. 저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집 마련을 하고 계획 세우시는데 단 두 가지 시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도 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니까 중산층이라든지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릴 거다. 집값의 하향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말은 사실 책임을 동반하잖아요.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네.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4월부터 9월 짧게 한 5개월 정도 만에 급등했잖아요.
현재까지 연말까지 9월 이후에 급속도로 냉각이 됐습니다. 전고점을 찍은 집들도 일부 하락하는 곳들도 많이 보였고요. 9월 이후 연말까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원인이겠죠. 첫 번째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이게 시장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부양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장의 한계가 작용하면서 이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집값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지 않거든요. 거래가 줄 뿐이야. 12월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는 더 빠르게 감소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12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96건이에요. 충격적이죠. 감소폭이 굉장히 크고 있고, 그건 뭐냐면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내놔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9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어떤 일종의 시장의 상황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안 팔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1차적으로 일어나냐면 왜 이렇게 집 보러 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면 집값을 좀 내려볼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호가가 내려가고 실제로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럼 호가가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내년도도 지금 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가다가 오히려 더 이제 이 버티기가 끝나간다라는 거 보시는 거네. 버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틴다는 표현이 아니고 명확하게 시장을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집을요 싸게 파는 사람, 호가보다 빠르게 낮추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그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영끌이 판다. 팔 수 있죠. 영끌한 분들이. 그런데 영끌한 분들은요, 절대 산 가격에서 크게 낮춰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재건축 조합원 때부터 5억 원에 샀다가 지금 40억 원이 됐어요. 그럼 내 이익이 거의 3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낮춰 판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조급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손실에 대한 고통이 큰 거예요. 나 30억 원 벌었는데 2억 빠지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나 5억 원에 샀는데 야 30억 원에 못 팔아서 20억 원에 팔아도 너 20억 원 벌었잖아.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벌써요 30억 원이 내 돈이었다고. 그래서 1억만 빠져도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네. 조급하다고요. 그 고통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질까 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고급차 사요. 실현이익이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다 썼을 가능성이 커요. 나 이거 팔면 돼? 집 팔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전세가 오른 거 그걸 고스란히 은행 통장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다 써죠. 그런데 마침 그 돈 해서 삼성전자 사놨네? 근데 반토막이 났어. 지금요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강남의 하락폭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값 빠질 때 반포자이가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억 원이 빠집니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포자이를 어떻게 몇 달 만에 10억 원을 싸게 팝니까? 그런데 반포자이 조합원이어서 20억 원 번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영끌한 사람들이 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는 강남의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투자의 속성입니다. 얻는 이득보다 나가는 실패를 훨씬 크게 사람이 생각한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거든요. 이 영끌족은 그러면 왜 버틸까요? 영끌족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했을 때. 그래서 버텨요. 끝까지.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요. 집은 절대로 마이너스로 못 판다고요. 아니 영끌에서 집을 사는데 어떻게 10억 원을 싸게 팝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뭐랄까 그냥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을 끝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텨요. 끝까지. 그래서 이자는 일단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죠. 여러분들 속성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2025년도 이후부터 강남의 아파트가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집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올 한 해 진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이건 변곡점이었다. 혹은 핵심 사안이었다. 라는 건 어떤 걸까요? 금리 인하였죠. 금리 인하.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엄청 기다려왔는데 금리 인하가 돼도 시장에 변화가 없네. 그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계속 규제 완화라든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거든. 주가도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걸로 알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고 해도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선반영돼 있던 것들이 그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면 또 영끌주옥이 막 나오고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 그게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내년에 또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처럼 계속 좀 금리 인하의 현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죠. 근데 금리 인하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큰 수요는 뭐냐면 투자 수요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야죠.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 수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경기 위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금리 인하의 폭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놀랄 만한 수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로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빠른 속도로. 그래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금리 인하만 되면 집값 오를 거야. 금리 인하가 모든 집값의 변수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아무 영향이 안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금리 인하가 집값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네. 0.5%포인트가. 빅 스텝이 돼야지 어떤 변화가 팍 커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가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그게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이제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고 14일에 탄핵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 탄핵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고민 혹은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출이든 자기의 돈이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 있어요.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전국의 불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그게 이제 수요의 감소를 더 일으킬 수도 있다. 그동안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최저치가 한 700, 800건 정도 됐거든요. 그 이하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충격적인 거죠.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폭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불확실성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뭔가 시간을 끌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요동치니까 유동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동성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당연히 못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환율 상황에서 다른 어떤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공급대 유동성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잘못 샀을 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유동성이 계속 증가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는 좀 시장을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은 불확실성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좀 빨리 해소가 된다면 환율이든 뭐든 좀 안정화가 될 테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불안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주력한 건 규제 완화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그 다음에 개발 규제를 완화해줬고 근데 시장이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완화해줬는데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정권이 바뀐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돼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탄핵 정국이
자산 유동성에 많은 영향을 줄 거고 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고 그거는 부동산이 아무리 후행 시장이어도 결국은 어떤 여파를 줄 거라는 거는 피할 수 없으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